실수 시작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례집을 할 텐데, 기출사례, 제 책 있죠. 기출사례 총정리, 그 책으로 할게요. 이제, 이번 시에는 사례집 강의이긴 한데, 일단 행정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기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행정법 출제 경향.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다양한 시험을 행시, 변시, 뭐 법행 하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 이제 행정법은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제 행정 빼고 다른 과목은 내가 기출문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행정법만. 행정법을 가지고 사례를 보는 시험이 변시가 있고 행시가 있고 법행이 있어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행정법은 여기서 변시하고 행시하고 법행 이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기출문제 사례집도 그렇게 맞춰놨거든요. 이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시험관에 벽을 치지 마세요. 행정법은 나는 변시하니까 변시만 풀어야지, 뭐 행시하니까 행시만 풀어야지, 법행하니까 법행만 풀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행정법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험관에 벽을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 영향을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미 출제된 기출 쟁점이 있죠. 기출 쟁점이 반복돼요. 기출 쟁점이 반복된다 그랬어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어요. 사실관계는 상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상이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만 다르지 물어보는 쟁점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문제 계속 풀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사실관계가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올해 변시 같은 경우는 작년 행시 문제랑 똑같이 났어요. 신기하게. 그럼 작년 행시 문제는요? 행시가 7월달 있잖아요. 7월달 있고 변시가 1월달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행시 문제가 변시랑 똑같이 나왔어요. 예,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시하고 변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뺏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관계 똑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관계를 바꿔가지고 물어봤던 쟁점을 똑같이 묻는 거가 상당히 많아요. 법행도 마찬가지고 이제 법행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왜냐면 법행은 좀 실제 경향이 좀 변화하는 것 같긴 한데 좀 이따 말씀드립시다. 아무튼 기출 쟁점이 반복해서 나온다. 한 번 나왔던 쟁점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출 쟁점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시라든가 변시라든가 법행을 말해요. 변호사 모의시험 있죠? 변모는 뺍니다. 변호사 모의시험 빼는 거예요. 변호사 모의시험도 1년에 3번씩 세개 시험 보는데 한 번도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나왔던 사례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빼시고, 그리고 제 책도 변호사 모의시험 없어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변시라든가 변호사 모의시험 있죠? 이건 포함됩니다. 객관식으로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례를 바꿔서 나와요. 사례요. 이게 올해도 그렇고요. 이건 변시도 그렇고 행시도 그래요. 법행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는데 행시도 그렇고 변시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객관식으로 출제된 판례가 사례를 바꿔서 나오더라. 네.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최근 판례죠. 최근 3년간 3개년 판례. 이게 나오는데 올해는 변시도 그렇고 행시도 그렇고 법행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최근 3년 판례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행정부 출제 경향을 보면 세 가지 패턴이에요. 세 가지. 여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하는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보면.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출 쟁점이 반복된다는 걸 보면 올해 2024년 변시월이에요. 올해 1월달 변시 봤잖아요. 이게 작년 23년도 행시 문제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행시 문제가 여기 2023년 행시 문제가 최근 판에 나왔어요. 근데 시험 보기 행시가 7월달
7월 달에 보잖아요. 4월 달에 선고된 판례가 나왔어요. 4월 달에. 이 4월 달에 선고된 판례 같은 경우는 책이 거의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이 안 보고 들어가죠. 안 보고 들어가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판례가 뭐냐면 이 대법원하고 나 책에 실어놓고 했는데 대법원하고 고등법원하고 입장이 다른 판례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20년 넘게 행정법을 다뤘던 판사들도 고등법원에서 하고 대법원하고 판례 입장이 달리 한 판례였어요. 그걸 냈으니 학생들이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죠. 작년에 되게 문제 어렵었는데 이걸 똑같이 낸 거예요. 변시에 올해 변시에 똑같이 냈어요. 작년에 올해 변시가 올해 변시 보신 분들이 작년 행시 문제 보고 들어왔으면 금방 풀었고 대부분이 안 봐요. 변시 학생들은 변시 수험생들은 행시 문제나 뭐 안 보고 변호사 모의 시험 열심히 보거든요. 시험 나올 때 하는 거 열심히 보는데 대부분이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죠. 아무튼 올해 변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올해 행시 2024년 행시 이거 행시보다 법행 얘기합시다. 2024년 법행을 해요. 이 법행은 올해 법행은 이 변시 문제 있죠. 변시의 문제를 거의 똑같이 베꼈죠. 사실관계가 다르고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조사가 있어요. 행정조사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처분이 위법한가를 묻는 거였어요. 이게 행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변호사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사실관계만 바꿔가지고 쟁점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법행은 작년까지는 여기서 나왔어요. 법행은 여기서 나왔어요. 작년까지로 항상 여기 최근판에서 나와가지고 법행 시험 보는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도 제 추측이긴 한데 그 법행 행정처에서 관장하잖아요. 내년부터인가 PCS를 바꾸죠. 1차 시험이. 내년부터인가 PCS를 바꾸고 1차 시험은 PCS를 바꾸고 시험 기간도 이제 변호사 시험 끝나고 바로 이렇게 법행을 보게 바꿔놨거든요. 2차 시험을. 그런 거 봐서는 이 로스쿨 졸업한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끝나고 바로 이 법행을 보라고 유도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냈어요. 법행 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법행 하신 분들은 변호사 시험 문제 꼭 보세요. 올해부터 그래요. 올해. 작년까지는 법행 문제가 최근 판례만 계속 나오다가 작년까지 기준하면 법행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최근 판례가 계속 나오니까. 책에도 없는 거. 시험 보기 2달 전에 나왔는 판례. 1년 전에 판례긴 한데 책이 없는 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생각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행 하신 분들은 변호사 하시는 문제를 한번 꼭 보셔라. 왜냐면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로스쿨 졸업한 학생들을 법행을 많이 보도록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행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시험 문제를 꼭 보세요. 근데 행시 문제, 행시는 이제 올해 행시는 여기서 나왔어요. 2024년 행시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올해 행시도 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행시 여기서 나오고 여기 2024년 행시 여기 이렇게 두 군데서 나왔어요. 여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내거나 변호사 시험에 객관식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사례를 내거나 두 가지 나왔어요. 최근 판례는 안 나오고 작년에 최근 판례 나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쉬웠냐? 안 쉬웠어요. 행시 문제도 이게 응용 기출 쟁점을 반복해서 나오긴 했는데 응용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응용해야 되고 또 행시하신 분들은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 안 보거든요. 객관식 문제 보라는 게 아니고 변호사 시험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한 3, 4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객관식을 따로 공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판례인데 1, 2년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운 판례가 나왔죠. 어려웠던 판례죠. 물론 시험수에는 강의를 했던 판례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행시가. 그래서 여기서 세 군데의 정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행시가 됐든 법행이 됐든 변호사 시험이 됐든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하는 수 없어요. 하는 수 없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거에 여기에 맞춰 있어요. 기출쟁점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이것만 해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거저 먹어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거저 먹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 시험 객관식 문제는요. 이거 객관식 기출 판례는
객관식이 나왔던 판례를 객관식 문제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서 열심히 보시면 돼요. 물론 제 기본서에는 이제 기출문제가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 뭐 어떤 책을 보든 중요한 판례 다 있으니까 객관식 나왔던 판례가 사례 나오더라. 이건 열심히 보시고 최근 판례 올해 안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에 맞지했어요. 여기 맞지. 그래서 여기 제 책에 기출사례 총정리를 책 제목도 기출사례 총정리잖아요. 총정리했어요. 총정리. 네. 행정법에 관한 문제는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시 문제도 추가되어 있긴 해요. 입시 문제도 18문제인가? 추가되긴 한데, 원래 입시 문제는 다른 시험에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작년판에는 입시 문제는 안 넣었어요. 입시 문제가 행시나 변시나 법형에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뺐는데, 그래서 입시 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18문제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기본서 보는, 에서 그 사례에 나올 수 있는 장점은 다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20문제가 다른 시험 나오지는 않지만 18문제만 추가를 하면 사례 웬만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쟁점들은 사례에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은 다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18문제만 집어넣었어요. 20문제가 대체로 어떠냐면 20문제는 그냥 둘만 두세요. 20문제는 필요가 없는데 특징이 이게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공부하는 것은 연습하는 거거든요. 연습이 안 돼요. 너무 지엽적이니까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어서 예상문제를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연습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이니까 연습도 안 되고 예상문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아.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죠. 지엽적이거나 나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연습도 안 되고 예상문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대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빼다 보니까 입시 문제가 행시랑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거 빼고 뺀 나머지 이거 지엽적인 거 빼고 너무 어려운 거 빼고 행시랑 중복되는 거 빼고 나머지가 18문제거든요. 18문제만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이거 집어넣으면 18문제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이거 사례에 나올 수 있는 장점들은 다 사례와 기출문제로 다 연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18문제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판은 이제 정말 이 책 이름에 맞게 총정리해놨어요. 그냥. 기출문제는 다 총정리해놨다. 그래서 이거 좀, 이번 시간에 이거죠? 기출쟁점 반복되니까 이것을 주안점 있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두 번째는 이게 출제 경향이 세 가지 유형이다. 기출쟁점 이미 출제된 쟁점이 반복된다.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 시험에 객관식에 출제된 판례가 중요하게 출제된 판례가 사례를 바꿔서 나오더라. 그다음에 최근 판례 3년치 판례가 나오더라. 올해는 올해는 이제 최근 판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세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현재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례집 공부하는 방법. 사례집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해실운동 와서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책을 추측하면서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추측하면서. 근데 우리 선배 형이 보더니 너 이렇게 무식하게 열심히 공부하니 요령 좀 피워가면서 공부를 하라 해가지고 사례집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어떻게 해줬냐면 고대를 했는데 이제 그 형이 말하는 뭐냐 첫 번째 일단 사실관계 있잖아요. 판례 보면 사실관계 있잖아요. 사실관계 읽어가지고 갑이 어떻고 뭐 행정청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쟁점을 파악하는 거죠. 문제를 읽고 쟁점을 파악하는 거죠. 쟁점을 추출해내는 거죠. 쟁점 네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처음 공부하니까 한 개 뭐 추출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뭐 전혀 모를 수도 있고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책을 하는 거죠. 사실관계 읽고 나름대로 연습장에 써보는 거예요. 연습장에다가 예쁘게 안 써도 돼요. 대충 써서 그림 그려놓고 여기서 묻는 문제에 대한 쟁점이 뭔 것을 써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책을 일단 로마자만 읽는 거예요. 쭉. 여기 보면 로마자로 있잖아요. 로마자로 있으면 로마자 쭉 보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로마자만 읽는 거예요. 로마자 쭉.
내용 보지 말고 로마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거 물어본 쟁점이 무엇인데 해서 로마자 이렇게 만 보는 거예요. 로마자만 보는 거예요. 로마자 보는데 10초도 안 걸리죠? 이거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읽고 이제 읽는 거죠. 차근차근 로마자 읽고 로마자 흐름 읽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목차 수업을 만들었어요. 목차 서브를 진짜 목차만 안 되는 거예요. 목차 문제 소재 목차만 안 되는 목차만 이렇게 2번 뭐 나오죠? 3번 이렇게 나오죠? 4번 사안의 해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노트만 쓰는 거예요. 노트가 써놓고 하루에 뭐 사례를 한 30개 읽으면 이게 30개 나온다고요? 30페이지 정도 나온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타이핑하는 거죠. 타이핑하는 거죠. 이거 타이핑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노트만. 로마자 정리하는 것만, 목차 정리하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논리 흐름을 익히는 거예요. 논리 흐름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개 정도, 하루에 20개 정도에서 30개 정도를 읽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읽어 나가가지고 책이 다 읽고 다 끝났다면 이게 목차 서브 만들어가지고 노트에도 만들어 놓고 집에 가서 타이핑 치고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해서 이게 1회독입니다. 이게 1회독. 오래 걸리죠?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근데 그러니까 1회독이 뭐냐면 1회독의 목적은 뭐냐면 목차 서브를 만드는 거예요. 목차 서브를 만드는 거예요. 논리 흐름을 지금 파악하고 해서 왜 파악하냐면 이 논점 나오면 이 논점 쓰고 이거 나오면 이거 쓰고 그거 나오면 이거 쓰고 논리 흐름을 전개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논점을 빼먹어요. 여러분들이 답안 치다 열심히 지금 막 처음 공부하는 단계는 논점 찾기도 힘들지만 합격할 쯤 정도의 실력이 오르면 빼먹지 않으면 합격해요. 빼먹지 않으면 빼먹어. 그래서 빼먹기 때문에 빼먹지 말라고 논리 흐름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회독이 끝났어요. 2회독 해야죠. 2회독 해야죠. 2회독 하는 거죠. 2회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똑같이 연습장에다가 갑 행정청을 써놓고 쟁점을 또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니까 좀 더 많아지겠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2회독도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정리해놓고 낙서 수준이 하지만 더 써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읽지 않고 로마자만 또 읽는 거예요. 똑같이 방법 로마자만 쭉 읽어보는 거예요. 로마자만 읽고 책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아까 목차 서브 만들었죠? 목차 사안의 해결. 이제 아까 목차 서브 만들어서 이제 타이핑 친 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타이핑 친 걸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키워드 정리하는 거죠. 키워드 정리. 손으로. 어차피 도서실에서는 노트 사용하지 못하니까 손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타이핑 칩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키워드 노트 만들어놨죠. 그죠? 이해도 가면 하루에 30개 정도 읽으면 20개, 30개 읽으면 다 읽고 집에 가서 이제 키워드 정리한 거 타이핑 쳐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거 노트예요, 노트. 이제 이 노트예요, 노트. 지금 잠깐 보시면 이게 제가 공부했던 노트는 아니고요. 이거 노트는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거고 제가 공부할 때 노트가 비슷해요. 지금은 그 당시의 노트는 지금과 쟁점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죠. 잠깐만. 빨리 갑시다. 빨리.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원래 노트는 없었어요. 노트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강의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 노트 만들 때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목차만 만드는 거, 목차만 만드는 목차만. 그 다음에 이해도 할 때 목차만 이렇게 만드는 목차만. 여러분들이 목차만 만든다 해가지고 아무리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의미가 큽니다. 예, 공부하다 보면. 이해도 할 때 목차 만들고, 이해도 할 때 키워드 집어넣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집어치우고 노트만 이제 10번, 20번 보는 거예요. 10번, 20번. 그럼 이제 저는
사례집 몇 번 공부했어? 몇 번 물어보면 2번 봤대요. 2번 봤대요. 왜냐면 책은 2번밖에 안 봤으니까 2번밖에 안 봤어요. 노트는요. 이렇게 만드는 노트가 한 30번은 봤을 거예요. 근데 따로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 공부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심심할 때 보는 거예요. 심심할 때. 잠자기 전에 보고 도서실에 뭐 따로 시간 내서 보기도 하지만 화장실 가서 앉았을 때 보고 잠자기 전에 보고 도서실에 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30번 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문자가 올해같이 행시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잖아요. 응용되는 문제는 거의 다 써요. 작년 행시처럼 올해 행시처럼 작년 행시는 최근 판례잖아요. 이건 웬만한 실력이 못 써요. 작년 행시는 최근 판례라 가지고 거의 힘든데 그래서 작년 행시는 답을 거의 다 제대로 맞힌 친구가 없더라고요. 작년 행시 문제 합격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맞힌 사람이 없어요. 틀렸어도 점수 받아 붙었어요. 왜냐면 맞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어쩔 수 없고 올해 같은 문제도 어려웠어요. 행시 문제가 응용 문제는 응용이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틀 잡아놓고 그 틀 속에서 문제에 맞춰서 변형하면 되기 때문에 틀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올해 행시 문제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거의 최고 등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노트를 만든 게 뭐냐면 행정법의 틀을 만들자. 틀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자. 왜냐면 행정법이 솔직히 난삽하거든요. 법 과목 중에 제일 난삽한 과목이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인데 제일 난삽한 과목이 행정법이긴 하지만 난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행정법 안에서 틀을 잡아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자. 그러면 웬만한 브리타 아니면 50점대 후반, 60대 초반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거고 제가 공부할 때 소원 노트 아니에요. 그때 사례집하고는 지금 사례집 많이 달라가지고 공부할 때 사례집은 아니고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 참고해가지고 노트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서브노트를 목차 키워드 노트를 만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다시 할게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사례집 보는 방법을 말씀드려서 이해독하면 된다. 이해독하면서 첫 번째 카드 갈 때는 목차 서브 만들고 두 번째 할 때는 키워드 노트 만들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행정법.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보면 행정법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행정법을 이제 비교적 잘했거든요. 행시할 때 운이 좋아서 그렇긴 한데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리풀이 구조를 합시다.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행정법을 잘했어요. 1년만 행정법을 끝냈어요. 법학과도 다닌 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예, 늦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실년등 맞는데 제가 운이 참 좋았어요. 그때 행정법 그 당시에도 행정법 1타 강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텐데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1타 강사 강의를 못 듣고 7년동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강의 시작한 변호사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들었는데 우연하게 그분이 해줬던 거예요. 해줬던 노트예요. 이게 지금 이게 노트가 지금 11페이지, 11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사리풀이 구조가 그 변호사님이 첫날 해준 강의입니다. 첫날 해준 것을 제가 노트 필기한 것을 이제 타이핑 쳐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노트가 두 페이지 있었어요. 이게 지금 11페이지, 11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사리풀이 구조가 딱 2페이지 있어요. 2페이지. 로마자 원래 강의 노트는 많이 써놨는데 타이핑을 쳐놓은 곳은 이렇게 2페이지만 적어놨어요. 왜냐면 나중에 공부하도 알겠지만 내용들이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책에 맞게 정리한 거예요. 2페이지만 정리된 건데 2페이지만 1번부터 이렇게 로마자 4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다 이 2페이지 돼 있는 것들 처음에는 강의 시작을 했는데 이 강의 하다 보니까 판서를 하잖아요. 내가 판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또 받아 적어요. 또 열심히 받아 적어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야. 대충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안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타이핑을 제가 쳐놨어요. 노트 필기를 하지 말고 열심히 강의 듣고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행정법은 체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체계를.
이게 제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제가 잡았던 그 첫날 그 강의 들으면서 체계를 잡았던 방법이거든요. 행정법 체계 잡는 체계. 이대로 풀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십시다. 이제 사례 목차를 일단 사례 목차 여러분들 법원 행시든 행시든 입시든 뭐 변호사 시험이든 사례 문제가 10점짜리도 있고 15점, 20점, 25점까지 나오죠. 예. 이제 30점짜리도 나오기도 하는데 뭐가 됐든 목차가 보통 보면 10점이 됐든 뭐 30점이 됐든 여러분들 목차가 4개의 목차 나와요. 1번 목차, 2번 목차, 3번 목차, 4번 목차. 4개 목차 나와요. 제가 공부할 때는요. 5개 목차 나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50점짜리가 나왔거든요. 50점짜리 하나 나왔었다. 달랑 하나 줬어. 하나 주고선 풀면 이걸 50점 풀면 목차 5개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잘라서 나오잖아요. 10점짜리 15점, 20점, 25점, 30점 따라 나오니까 여러분들 대체로 문제 해설을 하다 보면 4개가 나와요. 4개. 물론 이제 3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 따라서는 3개 나올 수도 있고 6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4개 맞춰서 풀면 4개 맞춰서 설명을 들으면 3개짜리나 6개짜리는 풀 수 있습니다. 목차가 4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뭐 쓰겠어요? 문제 소재 쓰겠죠? 쉽습니다. 문제 소재.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를 뭐 쓰겠어요? 사안 해결. 사안 해결 쓰겠습니다. 근데 3번 목차에다 답을 써요. 여기다가 답을 씁니다. 여기다 답을 써요. 그 다음에 2번 목차는 못 쓰냐면 이 답을 쓰기 위한 일반론을 써요. 일반론을 써요. 예. 근데 답을 쓸 때 이 목차를 어떻게 쓰냐면 문제를 목차로 만드세요. 문제를 목차로 만드세요. 문제가 주어졌잖아요. 문제를 읽고 문제를 목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차 연습하면 되죠. 제 사례집 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문제를 목차 만들고 답 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일반론인데 일반론은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행정장애 성질이 대부분이에요.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론 쓰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정장애 성질을 쓰게 돼요. 물론 이제 요새는 문제가 다양화돼 가지고 이것 말고도 다른 거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행정장애 성질을 쓰는 게 80%예요. 80%가 입니다. 행정 성질은 또 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처분인가? 두 번째 재량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재량인가? 처분인가? 이 행정작용이 처분인가? 이 행정작용이 재량인가? 두 가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쓰는 경우가 틀이 80% 이 정도예요. 이게 목차 3가지, 4가지 목차가 있다. 그래서 문제 소재, 행정작용 성질, 내 문제가 주면 여기에 문제를 주어지면 문제를 목차로 만들어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사안 해결. 보통 3번째 목차에 답을 쓴다.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사회 풀이고 봅시다. 보시면 이제 소송이 진행이 돼요.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 합시다. 음주운전. 그래서 행정청이 관악 경찰서장이 이제 갑한테 행위처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를 했다고 칩시다. 운전면허 취소. 그럼 갑이 억울하다는 거죠. 갑은 이제 트럭으로 운전해서 운전을 이제 업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 나왔으니까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억울하다 가지고 소장 제출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행정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수소법원은 뭐냐면 소장을 받은 법원이에요. 수소법원은 소장을 받은 법원. 알아두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수소법원이 소장을 받은 법원. 쉽죠? 소장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법원은 법원이 이제 소장을 받으면 3가지를 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3가지를 합니다. 3가지. 이게 행정법 체계예요. 이게 행정법 체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행정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죠. 되게 복잡하게 됐어요. 행정법이. 그래서 난잡하게 됐어요. 행정법 책 자체가 제 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난잡하게 됐어요. 행정법 자체가.
그래서 행정법을 행시하신 분들은 모르죠. 다른 과목을 공부 안 했으니까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형법을 공부를 안 해서 행정법하고 다른 과목 어떤 차이점을 잘 모르세요. 모르니까 무조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 책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 다른 법 어떤 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법 공부만 하기 때문에 행정법이 다른 과목 어떤 다른 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참 인식을 못하고 공부를 하세요. 근데 법원행시나 변시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행정법 법원행시나 법행하시는 분들도 다른 민법을 형법 공부하고 행정법 공부하잖아요.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형법이나 헌법이나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민법에서 공부한 거, 헌법에서 공부한 거, 민소법에서 공부한 거, 형소법에서 공부한 것을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물론 헌법이죠. 형법도 있고 형법, 민법, 헌법, 민소법, 형소법이 나왔던 게 행정법이 나와요. 그러면 행정법이 쉬워야 되죠. 변신이나 법행하신 분들은 안 해요.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이 체계가 달라서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체계가 달라서 이제 변신이나 법행하신 분들도 형법, 민법, 형법, 민소, 형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법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왔던 게 나오기 때문에 행정법이 쉬워야 되는데 안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이런 과목들하고 행정법하고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체계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행정법 기본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가 번호심리가 어디냐면 행정작용법이에요. 행정작용법. 여기 행정작용법은 일반 행정작용법, 특별행정작용법. 여기서 또 공부를 해요. 법치행정원리가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소송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소송 요건부터 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소송 요건 어디서 공부하냐면 행정구제법에서 공부를 해요. 판결은요 행정구제법에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소송은 행정구제법. 소송은 소송 요건 심리하고 본안 심리 판단하고 판결을 하는데 책은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죠. 체계가 달라가지고 법행이나 변시하신 분도 행정법 어려워하는 거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쉽게 공부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책 처음에 처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행정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체계가 다르다는 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법이 다른 과목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법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법도 아니다고 이제 법원행시나 변시하신 분들은 행정법은 법도 아니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체계가 달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민법적인 생각에서 행정법을 공부를 하니까 안 맞죠. 당연히. 형법적인 사고에서 행정법을 보니까 안 맞아. 이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지. 법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행정법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이 행정법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장이 들어오면 세 가지를 합니다. 소송요건 심리하고 본안 심리하고 판결을 합니다. 세 가지를 해요. 그럼 소송요건 심리는 뭐냐면 소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소의 적법성은 뭐냐면 소가 소송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보는 겁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소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제에서는 소가 적법한가 라고 물으면 소송요건을 묻는 거예요. 소송요건이 통과했어요? 통과했으면 본안심리합니다. 본안심리는 처분이 위법한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처분이 위법한가? 처분이 위법한가?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이게 문제. 끝나면요, 판결을 하죠, 판결을 하죠. 이게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판결에서 자주 시험 나오는데, 판결 효력이 시험 자주 나와요. 판결 효력. 나중에 하겠지만, 판결 효력이 자주 나오는 게 기속력 부분하고, 나중에 합니다. 기판력 부분이 돌아가면서 나오죠. 올해 행시는 기속력하고 기판력 두 개 다 같이 물었어요. 행시뿐만 아니라 법행도 그렇고 변시도 그렇고 기속력 기판력은 항상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세 가지 합니다. 그래서 소송요건을 심사를 해서 소송요건 흥결됐어요. 소송요건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럼 변호사는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각하 판결합니다. 집어 던져요 그냥. 근데 소송요건 심사해보니까 소송요건 충족했어요. 그럼 변호사신이 들어갑니다.
불안심이 들어가가지고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봅니다. 적법해요? 기각 판결. 위법해요? 인용 판결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소송 구조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이에요. 이제 이 행정법 사례 기본 목차인데 이것을 여기 있는 내용을 풀이헤쳐 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풀이헤쳐 놓은 거예요. 이제 아셨죠? 풀이헤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풀이헤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 나오고 본안심이 나오고 판결은 나올 거예요. 노트 보시면 소송 요건 나오고 본안심이 나오고 판결은 나올 거예요. 책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기본서 보다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처분인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재량인가? 이게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행정법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와. 끝날 때까지. 처분인가? 재량인가? 이게 두 번. 그래서 이 처분인가 재량인가가 특정한 부분에서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오면 책에 잡기 쉬운데 이 행정법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주소를 못 찾아요. 주소가 이 처분이 어디 있는 거야? 재량이가 어디 있는 거야? 이 처분은요, 여기 소송 요건에 해당하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재량이요, 위법성 부분에 해당해요. 이 책을 잡고 보셔야 체계를 잡는단 말이죠. 근데 체계를 안 잡은 상태에서 책 보다 보면, 행정법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처분이다, 아니다. 재량이다, 아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행정법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딘가를 주소 찾기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튼 행정법 사례 기본 목차는 할 건데 여기는 소송요건 불안심리 판결을 풀어헤쳐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풀어헤쳐 놓은 걸 봅시다. 이제 행정법 사례 기본 목차 일단 말씀드렸죠. 크게 행정법 목차는요 이제 4개의 목차를 쓰게 돼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3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이렇게 한데 보통 보면 해설을 하다 보면 목차가 4개가 나오더라고요. 있고 사안 해결. 여기에 맞춰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 소재 쓸 텐데 여기 써놨죠. 문제 소재는 뭘 쓸 것인가? 뭐라 써놨어요? 앞으로 논의할 내용을 미리 예고한다. 예고하는 거 예고. 앞으로 내가 뭘 쓸 건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론을 암시해도 상관없어요. 제 사례집에는 간혹 가다 보면 결론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을 암시해도 상관없어요.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쉬워요. 결론을 알고 답안 쓰실 때 사안 해결 결론을 맺어놓고 역으로 추측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맞춰서 쓰셔야지. 여기서 쫙 써내려가면 답안이 3,000%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딱 집어넣고 여기에 맞춰서 초안 잡고 쓰셔야 답안지 흔들림 없이 한 방향 향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제 소재가 앞으로 논의할 내용 미리 예고한다 했지만 결론을 암시해도 상관없어요. 결론을 암시한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행정장애 성질. 항상 성질. 두 번째 행정장애 성질. 행정장애 성질 여기 두 번째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행정장애 성질. 행정장애는 했지만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 조명 허가 나왔으면 도로 조명 허가를 쓰면 돼요. 도로 조명 허가로 쓰면 돼요. 이렇게 도로 조명 허가 성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화 시켰기 때문에 행정장애가 서는 뿐이지 문제에서는 도로 조명 허가 나왔다. 도로 조명 허가 처분의 성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운전면허 취소 나왔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성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 씁니다. 여기서 하나는 행위처분인지 여부 씁니다. 행위처분인가를 쓰고요. 두 번째는 재량인가를 씁니다. 행위처분은요, 소송요건의 대표주자예요. 소송요건의 대표주자. 이 통과가 돼야 다음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통과했어요? 재량인은요, 위법성 판단의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 그래서 두 가지 논의해줍니다. 해주는 게 많아요. 요새는 이제 문제가 다양화되니까 이렇게 해서 틀 맞춰서 하기 안 맞는 문제들이 한데 그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전형적인 사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여기다가 답을 쓴다고 그랬죠?
이거 답을 쓴다 그랬죠? 답을 쓸 때 문제를 목차로 만들어서 쓰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 요건을 물었다. 소송 요건 물으면 이거 쓰고 나머지 소송 요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법성을 물었다. 재량이 쓰시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 범위를 쓰시면 돼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 범위를 쓰시면 돼요. 남용의 범위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걸 다 행정처분인가 재량인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소송 요건을 묻는 문제면 행정처분인가를 쓰시고 그다음 문제 쓰시면 되고요. 위법성 처분이 위법한가라고 물어보면 재량인가를 쓰시고 재량권 일탈 남용 범위 쓰고 끝나면 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두 가지 같이 묻는 경우, 인용 가능성 두 가지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두 개 써야죠. 처분인가 쓰시고 재량인가 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소송 요건 있으면 쓰시고 그 다음에 통과했으면 재량권 일탈 남용 범위 쓰시고 이렇게 끝나면 이게 행정법의 큰 목차의 틀입니다. 이게 아셨죠? 큰 목차 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하고 두 페이지만 다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크게 봐야 이게 이런 게 보이거든요.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칫 너무 세부적인 것에 매몰돼 가지고 큰 흐름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페이지가 제일 적당한데 하도 여러분들이 노트필 해가지고 해놨어요. 아무튼 큰 틀은 이거다. 답안의 틀은 큰 틀은 이거다. 문제 소재 쓰시고 행정장애 성질 쓰시고 문제를 목차한 대로 쓰면 되고 사안 해결이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 물으면 행정처분 쓰시고 행정처분 인제 쓰시고 다른 소송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온고적격이라든가 뭐 피고적격이라든가 뭐 제소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위법성 모르면 이것만 쓰면 돼요. 재량이죠 쓰시고 통과 재량이다. 그 다음에 재량 일선 남용 쓰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 같이 묻는 경우 있어요. 두 가지 인용 가능성 모르면 두 가지 쓰는 거예요. 행정처분 소송 요건하고 권한 문제를 두 가지 묻는 겁니다. 이 행정법의 큰 틀입니다. 큰 틀. 이게 큰 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들어갑시다. 보시면 이제 여기 행정처분 성질 해가지고 행정처분 성질을 두 가지 쓴다고 그랬어요. 행정처분 인지 여부 밑에 재량 인지 여부를 두 가지 쓴다고 그랬어요. 행정처분 인지 여부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적극이 문제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써냐면 답안지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행위처분 인지는 소송 요건 얘기고 재량의 영역은 위법성의 영역이거든요. 다르죠 아까 처음에 표랑 다르잖아요. 소송 요건 검토, 본안시 검토, 판결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앞에서 쓰는 이유가 답안지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신림동의 대부분 사례지 이런 틀을 맞춰져 있어요. 제 사례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 사례도 그렇고 교수님 사례도 그렇고 다 이런 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형법이나 민법 이렇게 답안지 안 쓰잖아요. 형법, 민법 이렇게 답안지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변시나 법행하시는 분들이 행정법을 어려워하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무조건 쓰는데 그냥 틀만 쓰면 되는데 형법이나 민법에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행정법 와서 다르게 공부를 하니까 좀 괴리를 느끼게 되면서 어려워하는 거죠. 아무튼 틀만 몇 번 보세요. 이거 100번 보세요. 100번 노트를 외우지 마시고 11페이지까지 있는 것을 이제 11페이지까지 있는데 노트 11페이지가 있죠. 행정법 사례 풀이고죠. 100번 보세요. 100번. 여기서 한 시험에 8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80%. 이 정도 가지고는 답안지 못 채우는데 틀 잡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행정법 공부하시면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를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서 공증이 이제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중에서 처분이 아니야 대립이 있는 것은 공증하고 수리가 있어요. 나머지 다 처분이에요. 공증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입시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안 나오고 아무튼 처분서 긍정설, 처분서 부정설이 있다. 지금 제가 해드린 것 이것은 제가 이걸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가 중요해? 밑에 기타가 있어. 기타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면 허가 면제 특인 하면 특인 학공통수는 공증은 처분서 긍정설, 처분서 부정설 책이 다 있어요. 수리는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 수리 거부가 처분성 긍정설, 부정설, 긍정설 책이 다 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수리 거부는 처분성 긍정한다는 판례가 다 있어요. 행정계획, 확약, 행정제도는요, 처분서 긍정설, 처분서 부정설은 판례가 책이 다 있어요.
권력자 사실행위, 비효력자 사실 나오면 정수법서 처분 개념설, 실체법 처분 개념설 쓴다는 건 책이 다 있어요. 책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판례가 나왔어. 예를 들어 판례가 기타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판례가 미터코치 처분이 돼. 판례가 미터코치 어떤 행위가 처분이라고 했어요. 판례가. 근데 판례가 이 행위가 허가인지 특허인지 인가인지 얘기를 안 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판례가 엄청 많아요. 판례가 허가하기도 그렇고 특허행위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요. 판례가 하워맨 특인 학공통수가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걸 보세요. 이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은 책이 다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간단히 정리했어요. 근데 이걸 왜 정리하냐면 이것만 이게 제일 이게 중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이건데 이것만 설명하니까 이걸 매치를 잘 못 시켜서 매치를 못 시켜가지고 정리하는 것 뿐이고 책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느 책 다 있어요. 어느 책.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어떤 행위가 처분이래요. 이 허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특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 판례가. 근데 분명히 처분인 것 같아. 그럴 때는 답안지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겁니다. 판례가 어떠한 행위를 허가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허가라고 얘기도 안 해. 특허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특허라고 얘기도 안 해. 인가도 아니야. 아무것도 얘기 안 해. 근데 처분이래. 근데 이게 시험 나왔어.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답안지 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 틀을 가지고 제 사례들 풀어놨거든요. 기타가 그거예요. 기타가. 하워맨 특인 학공통수가 아닌 행위를 판례가 처분성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쓸 것인가. 간단히 써놨어요. 여기. 행정소법 19조 전문하고 행정소법 2조 1항 1호와 판례를 활용했습니다.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활용했습니다. 19조 전문 볼까요? 19조 전문. 법전을 봅시다. 행정소법 19조 전문. 법전을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가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책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행정소법 19조. 보시면 취소정은요 처분 등을 대상한다. 처분 등이래. 처분 등. 처분 등을 한다. 처분 등에서 처분 등이 어디냐면 행정소법 2조 1항 1호 있습니다. 앞으로 합시다. 외우지 마시고 뺏기면 돼요. 우리는 시험장에서 열심히 뺏기면 되는 거니까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읽어나 봅시다. 행정소법 2조 1항 1호 처분 등. 이거 봅시다.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적인 행하는 구체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심판 재견되고 이걸 줄이면요 뭐냐면 행구법 공거준이 돼요. 행구법 공구준. 우리 이제 행정소법 2조 1항 1호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외우는 것 바보 같은 이제 법정이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행정소법 2조 1항 1호를 줄이면 행구법 공구준이 돼요.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행사 및 그 거부, 이해주는 행정작용이잖아요. 행구법 공구준.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처분의 개념을 쓰시고 이제 행정소법 2조 1항 1호를 뺏기시고 판례가 외우세요. 이것은 판례가 말하는 처분의 개념입니다.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래요.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 권리에 관해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다. 이거 외울 수 있죠, 이 정도는. 처벌 개념을 쓰시고. 근데 행위처분의 판정 방법, 이것도 판례는 엄청 긴데 줄여놨어요. 행위적인 어떤 행위가 항고소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인 거로 결정해야 된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이 판례는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키워드만 정리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관련 판례를 알면 관련 판례를 적시하면 되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판례 알면 판례를 적시하고요. 판례가 없으면 이 사안의 행위를 판례 처분 여기 사안의 행위를 여기다 포섭시키면서 쓰면 돼요. 그럼 처분서 끝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가지 예만 볼까요? 이렇게 풀어놓은 게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
어디 있을까? (234) 234페이지에 이렇게 목차만 보고 갑시다. 그냥 나중에 234 236 사례 62번에서 62번인데 236페이지. 이 사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 통보가 시소유 대상에 적게 되는지 여부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소유 대상이니까 이 행위 처분이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니 이것만 쓰면 돼요. 재량이를 안 써도 돼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목차만 봅시다. 1. 문제 소재 됐고 2번 시소유 대상 적격 됐고 1번 행위 처분 개념 이거 쓴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행정성법 2조이랑 이랑 쓰시고 판례개념 쓰고 그때 뺏겼어요. 그 다음에 2번 목차만 봅시다. 행위처분 인지 여부의 판정 방법 이거 썼어요. 이거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썼어요. 키워드만. 근데 작가에다가 제가 추천했죠. 그 행위와 중간에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불이익과의 실적 관련성 이거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쓰자. 그래 여기다 구체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나 적어서 쓰자 라는 차원에서 줄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도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일반론 쓰시고 이제 로마서 3번에 이 사건 통보가 시소유 대상에 적게 되는지 여부를 쓴 때 판례이기 때문에 쓰시면 돼요. 아셨죠? 이 틀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이 판례가 이 사건 통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허관지 특허인지 인간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답안 써야 되나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가 만든 거냐?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판례가 쓰는 방법이에요. 판례가 어떤 행위가 처분이란 말이죠. 근데 처분이 허가인지 특허인지 인간인지 잘 모르겠으면 처분이란 처분이라고 논증할 때 이런 방법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니까 판례가 쓰는 방법을 제가 가져와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판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1년에 이런 판례가 한 두세 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거니까 믿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이것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타 부분. 그래서 위에 것 행위처분인지 여부는 위에 것은 보세요. 이것은 다 책이 다 있는 거니까 보시고 이게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타가 중요해요. 기타가 답안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량인지 여부 볼까요? 재량인지 여부. 그래서 재량인지 여부는 이제 일단 이제 보시면 여기 재량인지 여부. 본안심리 문제다. 이 본안심리의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안심리에서 재량권 일단 남의 본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재량인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기속행위는요? 기속행위는 시험 안 나오는데 법대로 했으면 적법, 안 했으면 위법이잖아요. 재량이가 기속행위 시험이 안 나와요. 재량이가 나온단 말이죠. 재량이가 내야 앞에서 행정자 성질에서 재량이랑 검토해줘야 본안심리 이 세 번째 목차에서 재량권 일단 남의 범위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제적으로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이 사안이 재량인지 검토하시라고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 행위가 위법한가라고 물어보는단 말이죠. 물어보려면 행정법에서 위법한 거 물어보면 재량권 일단 남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쓰면 답안지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재량권이 행사가 재량권의 일단 남의 범위가 일단과 남용이 있는지는 재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량해야지만 이거 재량권 일단 남용 범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속행위면요?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당연히.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세 번째 목차에서 본안심리 단계에서 세 번째 목차에서 재량권 일단 남용 범위를 쓰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목차에서 재량인지를 검토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되게 복잡해요 지금. 그죠? 복잡하고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례집에는 이 학설을 세 줄을 줄였으니까 세 줄만 쓰시면 돼요. 세 줄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보세요. 그냥 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성질하고 학설을 이용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하고 학설 가지고 쓰면 된다.
성질은 이제 아까 배웠죠? 하허면 득인데 화공통수를 가지고 쓰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뭐 나오냐면 허가, 특허, 인가, 수리 이게 나와요. 허가, 특허, 인가, 수리 이게 나와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재량인지 아닌지 하고요. 두 번째 학설, 요건자랑설, 효과자랑설, 법문헌기준설을 활용해서 답안 쓰시면 돼요.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만. 이게 세 줄밖에 안 나와요. 세 줄. 세 줄에서 네 줄. 답안지상 그래요. 답안지상이요. 그래요. 근데 여기 노트에는 엄청난 내용이 써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겁먹지 마시고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하니까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고요.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입니다. 그럼 이제 기속행위 나오고 있어? 재량행위. 이게 나오고 있죠. 재량행위. 결론만 일단 특허는요. 재량행위고요. 그 다음에 인가는요. 이제 인가는 좀 복잡한데 기본행위가 있고 인가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행위가 있는데 이 기본행위가 사익성을 띈다. 그럼 여기 인가가 기속행위고요. 노트에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기본행위가 공익성을 띈다. 그러면 이 인가는 재량행위가 됩니다. 허가, 특허, 인가. 노트 다 있으니까 들어두세요. 그 다음에 수리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어요. 이것도 원칙이 기속행위고요.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다 나왔어. 다 시험에 다 나왔어요. 노트에 다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활용해서 성질하고 학설해가지고 세 줄, 네 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 쓰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요건자랑설, 효과자랑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효과자랑설. 이제 봅시다. 이제 어느 법이나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법이나 행정법이든 형법이 됐든 뭐 헌법이 됐든 다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 선고할 수 있다. 형법 240조인데 243조가 사형죄를 규정하는 조항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람은 하면요. 법률 요건이죠.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게 법률 효과죠. 그래서 이 법률 요건 부분에 재량이 있다는 것이 요건 재량설이고요. 법률 효과 선택에서 재량이 있다는 효과 재량설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한지를 판단할 때 재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실이 여기 있죠. 사실. 걔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이런 사실이 여기에 해당한지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청한테 재량이 있다라는 견해예요. 사실이 요건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재량이 있다라는 견해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이거 요건의 일회적 중간 목적이면 기속행위, 요건 공복 규정이고 종국 규정이면 재량이라는 견해예요. 외우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 학생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이 요건에 해당할 때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 재량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세요. 보세요. 이 학설이 어려워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사람이죠. 자도 사람이죠. 사람이죠. 걔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법 해석하고 있죠. 법 해석하고 있어요. 재량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사람. 법을 해석하고 보니까 여기도 사람. 걔는 사람이 아니네. 법 해석하고 있어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는 거죠. 어떻게 해서? 법률권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사실을 요건에 포섭한다. 따라서 포섭하는 관에서 이 사실이 여기다 해당하는지 포섭하는 관에서 법 해석하는 거예요. 법 해석. 재량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건재량상 뭐예요? 법률 문제인 법 해석하는 문제를 재량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여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포섭하는 거에서 법 해석하는 건데 법 해석의 문제를 재량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학설 다른 견해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요건장설이 이제 이 법 해석의 문제를 재량으로 잘못한 잘못 오인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학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효과재량설이에요. 뭐예요? 판사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범죄 재질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법률 효과 선택의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학설은. 근데 이것을 행정법을 바꾸면 행정법을 바꾼 겁니다. 지금 행정법 바꾸면 침해적 행위면 교속행위, 수익적 행위면 재량이라는 거예요. 침해적 행위면 교속행위, 수익적 행위면 재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건 이제 가로쳐 놨잖아요. 이 법전에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는요 침해적 행위죠. 그런데 이 법률과 효과장에서 따르면 침해적 행위면 교속행위인데 도로교통법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법전에 이 이론이고 가로쳐는 법전 도로교통법에. 근데 수익적 행위는 법 효과장에 따르면 재량인데 건축법 보니까 건축허가는 건축허가할 수 있다. 계속 건축허가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라고 돼요. 계속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맞는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맞는데 대체로 허가제한서에 따르면 침해적 행위는 계속행위고 수익적 행위는 재량행위가 맞는데 법전에 보니까 안 그런 것도 있더라. 안 그런 것도 법전에 보니까 이 법전 이거 도로교통법 이것은 건축법 안 그런 것도 있더라. 법전을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법문헌 기준설입니다. 이게 다수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사례 쟁점이에요. 이것은 대충 써도 되고요.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강제규정 형식.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라면 허가, 기속행위 다 알죠? 여기서 나왔어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기속행위다. 할 수 있다? 가능 규정 되어 있어요? 재량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근데 해야 한다면 계속행위, 할 수 있다면 재량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한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쟁점이에요. 기출문제예요. 문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속행위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됐으면 기속행위예요. 재량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정청은 건축 허가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를 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속행위 재량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면 기속행위, 할 수 있다면 재량인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한다 하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기출문제에 쟁점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 나왔어요. 허가를 해야 한다, 허가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한다. 이 두 가지는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한다면 알 수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고려해서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행위 성질을 보내면 이거예요. 효과제한에서 말하는 침해적 행위는 계속행위, 수익적 행위는 재량이라는 것이 행위 성질입니다. 네, 성질 이걸 말해요. 행위 성질 잘 알아두세요. 행위 성질을 고란다. 그래서 침해적 행위면 계속행위, 수익적 행위면 재량이. 네, 기본 관련성은 기본 관련성이 높으면 계속행위. 공익 관련성 있죠? 공익 관련성이 높으면 재량이어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책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아무 데나 보시면 되는데 좀 많은 내용을 써놓은 잠깐만 아무 데나 펴면 되는데
121페이지 잠깐 볼까요? 121페이지에 목차만 보세요. 목차만. 넘어서 3번 개발인 허가가 재량인지 여부 수고 1 기숙행위와 재량의 급여 기준 세 줄밖에 안 썼죠. 세 줄. 보시면 효과재량설 있고 오늘날 통허가 판례는 법무랑 기준설이다. 그래서 동그란 1번 당의 행위에 근거된 법규의 체제 및 형식과 그 문헌. 무슨 이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 그래서 해야 한다면 기숙행위, 할 수 있다면 재량이를 말해요. 나중에 볼게요. 동그란 1번 당의 행위에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 그 문헌.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의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의 주된 목적과 특성. 이거 말하는 거야. 기본 관련성, 법역 관련.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당의 자체의 개발적 성질과 의형. 이거 말해요. 행위 성질.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규의 형식, 그다음에 당의 행정분의 주된 목적, 행위 성질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내용 써놨지만 세 줄만 써요. 세 줄만 정확히 쓰세요. 계속행위인지 재량인지. 그다음에 이제 3번 이것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싫다. 수습요건 전까지. 보시면 이거 작년까지로 이 문제가 이 쟁점이 작년까지 계속 나왔던 법회 나오고 행시 나오고 법회 행시 변시 다 나왔어요. 작년까지. 올해는 안 나왔는데 보시면 처분이 수험생들이 잘 몰라요. 이걸 법규의 형식 행정규칙 별표에 근거한 경우에는 별표의 법사형질을 논하고 이에 기초해서 처분이 기숙행위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별표부터 모르겠는데 별표를 잠깐 볼까요? 어디 있는지. 별표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낼 때 별표를 내면 별표를 잘 활용하지 못해요. 어디 보시면 62페이지 아무 때나 보시면 돼요. 62페이지. 그 진한 것은 보면 표가 있죠. 표가 있어. 위반 행위해요. 근거 법정은 행위 처분 기준 1차 위반 어쩌고저쩌고 2차 위반 어쩌고저쩌고 3차 위반 어쩌고저쩌고 4차 위반 어쩌고저쩌고. 이 표예요. 이게 별표예요. 이게 별표예요. 그래서 행정청 공무원이 이제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처분을 할 때 대부분이 별표에 근거해서 처분을 해요. 법전을 막 뒤지다가 이제 행정기본법 이런 걸 뒤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표를 보고 처분한 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별표에 근거해서 행정처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대부분 수험생이 모르세요. 대부분 사라지도 제대로 설명한 책도 없고 그러니까 점수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거예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제 이것을 판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판례가 어떻게 용어정입니다. 용어정리. 이게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라고도 하고 상호처리 기준.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처리 기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재량 준칙이라 하고. 판례는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학설은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을 하고 있죠. 다 별표를 말하는 거예요. 별표. 표. 62페이지는 표를 근거해서 처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줄여서 별표로 할게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별표에 근거해서 행위처분을 하는데 이 행위처분이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 판단할 때 이거 가지고 판단하셔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중에 법규명령 행정규칙 할 때 첫 번째 법규명령설 공부했죠? 다 공부했어요. 이거 행정규칙설 공부했어요. 책이 다 있어요. 세 번째 이건 안 써놨는데 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권 여부 기준설. 이 학선 들어보셨죠? 이 학선 들어보셨어요. 이 학설을 가지고 이 처분의
별표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재량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그래서 재량권 1차 남의 범위를 쓰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로 써놨냐면 보시면 법규명령은요. 만약에 법규명령 서류입니다. 별표가 법규명령이면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별표를 가지고 재량인지 판단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속행위예요. 표 보시면 62페이지 보시면 1차 위반이면 영업정지 1월 처분해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기속행위로 되는 거예요. 2차 위반은요. 영업정지 2월 처분해야 되고요. 3차 위반하면요. 영업정지 3월 해야 되고요. 4차 이상하면요. 영업장 폐쇄명령하고 이게 다 기속행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 이 별표를 법규를 보게 되면 법규명령 보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면 누구예요? 국민하고 법원을 구속한다는 거죠. 그럼 별표가 국민하고 법원을 구속해요. 그러면 이 처분은요. 2차 위반할 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별표가 행정규칙이면요. 대외적 구속력은 없어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법원하고 국민을 구속하잖아요. 물론 대내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공무원 구속을 해요. 공무원이 별표도 안 하면 징계 먹습니다. 공무원은 그것다 치고 이제 대외적 구속력 법원하고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별표의 근거 행위처분이 별표의 근거 행위처분이 재량이 기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한다? 상해법령. 이것은 이제 별표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이거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사람 대충 들으시고 또 할 텐데 대충 들으시고 또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이 별표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 사회법령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별표가 아니라 사회법령 판단해요. 사회법령이 보면 대부분이 재량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써놨죠. 별표가 행정규칙을 보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사회법령으로 재량이 판단한다. 사회법령 대부분이 재량이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시험 나와요. 이게 행시에 나왔고 변시에 나왔고 그랬어요. 별표에 일반 감경 가중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기속행위가 재량이야? 이 재량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 법규명령석이 이 달설이잖아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불황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불황 다 똑같이 푸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불황이든 푸는 방법 똑같아요. 근데 이제 1차 위반은 이제 기속행위 돼 있어요. 근데 어디 있냐면 62페이지에 별표 7을 한번 찾아보세요. 7 보시면 로마字 1번에 일반 규정 있죠? 3번 넘어가시고 5번 넘어가시면 5번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 사항의 내용과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규세 요청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의 판결을 받을 때에는 로마지 2번 로마지 개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 기준을 다음을 고려해서 경감할 수 있다. 이게 일반 감경 규정입니다. 이게 일반 감경 규정. 일반 감경 규정이 되면 이건 재량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죠. 행정규칙을 가도 재량이. 법규에서 가서 일반 감경 규정이 있으면 재량이 똑같아지죠. 결론이. 문제는 시험에는 이게 계속 나왔어요. 작년 변시, 재작년 행시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을 이렇게 이게 재량이를 풀어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위법한지 물었으니까 재량권 1차 남의 법률을 쓰면 되는 거죠. 아셨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제대로 푸는 사람 없어요. 제대로 푸는 수험생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이것은 아마 세 번째 시간 다시 할 겁니다. 이거 다시 할 거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대부분이 어려워하니까 다시 할게요. 아무튼 그렇다. 별표 분위기만 파악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소수요건은 쉬었다 합시다. 예.